내가 회복 기간이 얼마이냐, 내가 진단서를 몇 주 정도 끊을 수 있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자궁을 절제했을 때, 뭐 난소를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했을 때 의사들이 보통은 몇 주로 주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일이도 알고 성필이도 아는 우리 동네 산부인과.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쌍둥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에서 임상조교수를 하고 있는 조성필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산부인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제가 유튜브 찍는 줄 알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나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기회를 빌어서 저의 존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과도 아니고 부인종양도 아닌 어떤 파트를 하시죠? 내분비 파트, 호르몬을 공부하는 파트를 전공하고 있고요. 관련된 수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긴 하지만 뭐 저도 그렇고 수술을 보통 했던 파트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산부인과 수술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너가 와서 이걸로 주제로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왜냐하면은 요즘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점점 흉터가 작아지게 수술법이 바뀌거든요. 조성필 선생님이 무흉터 수술이라고 요즘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무흉터 수술까지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은 간단하게 어떻게 있는 거죠? 산부인과 수술이라는 게 결국은 산과랑 부인과로 나누게 돼요. 대표적으로 산과 수술은 제왕절개, 맥도날드나 슈로드카로 불리는 이제 자궁경부 묶는 수술 이런 것들이 있고 소파술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긴 하죠. 그 외에 이제 부인과 수술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부인과 수술은 부위에 따라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또 갈라지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자궁과 난소, 나팔관, 자궁경부 이런 데에 대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죠.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무슨 수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해야 되나요? 뭐 복강경이 있다던데 로봇 수술이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범위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도 있고 가벼운 수술도 있고 진짜 마취도 없이 하는 수술로 분류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 종류를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로는 두 개로 나눠요. 개복 수술과 내시경 수술. 산부인과는 엄밀하게 말하면 질식으로 하는 수술이 하나가 더 있긴 하죠. 질 쪽으로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 질 쪽으로 자궁을 절제하는 방법이 그냥 칼로 잘라내는 방법도 있고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크게 세 개로 나눠봤어요. 개복 수술과 질식 수술과 내시경 수술. 개복 수술은 누구나 많이 이제 아는 단어죠. 배를 열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제왕절개도 마찬가지로 개복 수술이에요. 이렇게 배를 열어서 자궁이나 난소 그런 문제가 되는 혹들을 제거하는 걸 개복 수술이라고 합니다. 개복 수술이란 단어 자체가 배를 연다잖아요. 가슴을 열면 개흉 수술. 확실히 그런 단어들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환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적출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궁 절제랑 우리 생각엔 똑같은 말인데 잘라서 밖으로 꺼낸다는 뜻인데 적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심적으로 노동 환자한테 절제술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적출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좀 헷갈리는 단어는 맞는 것 같아요. 질식 수술의 이제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골반 장기 탈출증이나 밑이 빠진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수술들을 할 때 밑에 이제 자궁들 제거해 주는 것과 질벽 축소술, 이쁜이 수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밑에 질 쪽으로 통해서 하는 이제 자연 개구부라고 내추럴 오리피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입, 코, 항문 이런 원래 구멍들 그쪽으로 하는 수술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질식 수술은. 다음은 이제 내시경 수술인데 내시경 수술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내시경 수술이 원래 시작은 1800년대긴 한데 내시경 수술이 산부인과 쪽으로 넘어오면서 수술이 좀 할만하다는 거 한 건 1900년대예요. 지금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내시경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궁 안쪽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시경이 있고요. 배 안쪽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내시경이 있어요. 자궁 안쪽을 보는 거를 우리는 자궁 안을 본다고 해서 자궁경, 그리고 배 안을 보는 거를 복강경.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복강경이나 자궁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시고 내시경으로 카메라로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복강경이나 이런 자궁경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이제 보통 5mm에서 10mm 작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보고 싶은 구조물들을 봐야 되는데 그 구조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배 안에는 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수가 없어서 가스를 채워서 보는 방법이 있고, 자궁 안에는 얘네들도 다 이렇게 작게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기 위해서는 요 안에다 물을 채워야 되죠. 물을 채우는 자궁경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카메라를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까지가 산부인과 내시경 수술인 복강경 수술, 아니면 산부인과 수술인 자궁경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장기는 골반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골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펠비스코피라는 골반경이라는 용어도 쓰고 라파로스코피라는 복강경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실제 산부인과에서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음에는 복강경 안에서도 어떤 복강경이 있냐 좀 나뉘게 돼요. 복강경 수술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일단 옛날에 여러 개 구멍을 냈던 거, 배꼽에 카메라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꼽 하나로만 하는 거, 그거 아닌 G를 이용해서 하는 거, 로봇을 하는 거, 이렇게. 더 있나요? 아니요, 그게 다예요. 복강경 안에서도 구멍을 여러 개 뚫냐, 한 개 뚫냐, 두 개 단일고. 뚫냐, 멀티포트, 싱글포트. 그 다음이 무용터인가요? 보통 뭐 단일공이라고 하면 구멍 배꼽이나 다른 데 한 군데 뚫는 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옆에 배꼽 위, 배꼽 밑에나 아니면 옆구리 쪽에 하나를 뚫는 거를 하게 되고요. 단일공은 뭐 배꼽이나 어디 한 군데만 뚫는 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두 가지 흐름이 좀 갈리게 되는데, 로봇을 이용하게 되는 수술 방법이 있죠. 2005년도에 한국에 나왔어요. 해부학으로 유명했었던 것 때문에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 인투이티브 회사에서 다빈치라는 로봇을 2005년도에 출시를 하면서 로봇 복강경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근데 산부인과 로봇 수술은 뭐 정형외과나 다른 과의 로봇 수술이랑 좀 다르게 기존에 있던 복강경이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복강경의 기술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접목을 시킨 거기 때문에 로봇 복강경도 결국은 복강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공상과학에서나 생각하는 알아서 움직이는 거는 지금 현재 시도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이에요. 자율 주행이 있듯이 오토노머스 알아서 수술을 하는 거를 이미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장을 꼬매는 것까지 수술 성공했다고? 이미 로봇을 수술을 성공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하는 로봇은 뭐냐? 액티브 로봇이 아니라 패시브 로봇이에요. 의사가 하는 손 모양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환자 옆에서가 아닌 환자랑 좀 거리가 떨어지는 데서 내가 조작하는 대로 얘가 똑같이 모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로봇 촬영할 때 장점에 대해서 들으시겠지만, 그만큼 자유도가 좀 사람 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잘 되죠. 개복 수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밥을 먹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복강경이라고 하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뭔가 콩을 옮기는 거다. 그럼 로봇은 뭐냐? 젓가락을 로봇이 드는 거예요. 로봇팔이 이렇게 들어서 더 정교하게, 더 적정한 힘으로 작동을 하는데, 로봇팔이 복강경 대비해서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젓가락 끝이 이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로봇을 하면 이렇게 앵글이 돌아가요, 팔이. 그런 것 때문에 로봇이 더 좋은 분야가 있는 거죠. 젓가락에 비유하는 건 저랑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복 수술, 내시경, 뭐 복강경, 뭐 로봇 수술, 그 다음에 무용터 수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사실 제일 궁금하고 본인에게 딱 필요한 거는 내가 회복 기간이 얼마이냐, 내가 진단서를 몇 주 정도 끊을 수 있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자궁을 절제했을 때, 뭐 난소를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안전가료 기간을 의사들이 보통은 몇 주로 주는지 좀 알려주세요. 학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개복이나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나 일단은 안전 가료의 기간은 비슷해요. 왜냐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질병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정도가 된다. 근데 비슷하지만 안전가료의 시간이 아니라 그 회복되는 시간, 본인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빨리 돼요? 지금까지 결과로는 로봇 수술과 V노츠, 무흉터 수술이 제일 빠르다고는 되어 있는데, 복강경과 로봇 수술과 V노츠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개복 수술은 아무래도 열다 보니까 상처도 회복이 돼야 되고 수술 부위도 회복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적어도 한 2주에서 3주는 수술 회복하는 것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회복하는 기간 동안 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개복은 며칠 정도 입원하고 복강경이나 나머지들은 며칠 정도 입원하나요? 최신 이제 병원들이 트렌드는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라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각종
각종의 팁들이 연구가 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안한 것들이 뭐 금식을 하지 말자, 관장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해서 환자들을 일상생활로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개복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 3일에서 7일 정도는 입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복강경은 보통 하루에서 재환자 다음날에 퇴원하기도 하고요. 1일에서 3일 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과연 하루는 입원을 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날 바로 퇴원시켜요. 집에 가세요. 근데 환자들이 가야 비싸서. 우리나라는 조리 문화가 있잖아. 쉬어야 돼. 슬로우조리도 있어요. 쉬어야 돼. 그래.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냥 오늘 하루는 쉬고 내일 아침에 퇴원하세요 이렇게 하네요. 병원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개복을 조금 확실히 많이 안 하는 추세인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서 많이 해서 좀 좋게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든 수술을 복강경이나 이런 로봇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개복이 필요한 케이스 몇 개 정도만 좀 알려주세요.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나왔던 김슬기 교수님 2021년도에 냈던 기사에 보면 28cm짜리인가? 자궁 근종을 로봇으로 수술했다. 근데 또 로봇 학회 가보면 너무 큰 거 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잘하면 해라? 수술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제한은 없다. 각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수술이 또 복강경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주치의랑 같이 상의를 해야 돼요. 제가 경험했던 제일 심했던 거는 30kg짜리 자궁 근종. 30kg요? 제가 이렇게 들다가 휘청거렸던. 저희 첫째 딸보다 무거운데요? 그거 복강경으로 못해요. 약간 MSG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니요. 31kg인데 30kg 줄인 거예요. 선생님 30kg 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백에 담아서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복강경이라는 건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외과 수업을 할 때 그때가 막 복강경이 진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족보 중에 하나가 복강경이 왜 개복 수술보다 좋은 것은 이런 문제가 늘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족보지. 그게 왜 그랬냐면 1987년에 담낭 절제술을 했을 거예요. 담낭 절제술을 프랑스에서 성공하고 그게 한국에 5년 만에 들어와서 처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신기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퇴원도 빨리 되더라. 회복도 빠르더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좋은 점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었죠. 복강경이 그래서 장점이 절개창이 적기 때문에 흉터가 적다. 그치. 미용적인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성 환자다 보니까 흉터에 좀 신경을 쓰이는데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가르쳐준대요. 흉터를 없애는 방법은 없다. 안 만들 뿐. 이런 얘기가 있듯이 생기면 무조건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있든 밖으로도 뭐 티가 안 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최소한 적게 여는 방법으로 많이 고민이 됐다. 회복이 빨라요. 배를 열어서 하면 수술 부위도 아물어야 되지만 배 열었는데도 아물어야 되잖아요. 작은 부위들은 실제 꼬매지 않고 이렇게 테이프나 본드로 붙여놔도 붓거든요. 맞아. 예전에는 처음에 복강경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구멍 4개 뚫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복강경으로 못해. 그러는 것들이 나 이거 도전할래. 나 오늘 30cm짜리 20cm짜리 난소 암을 절제할 거야. 복강경으로. 와, 사람의 진짜 장인 정신은 끝이 없어요. 복강경만 해도 충분히 좋고 통증도 없고 회복도 잘하고 하는데 굳이 로봇 수술이 더 좋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이 영상을 싫어할 수 있어요. 로봇 수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환자를 보는데 모니터도 이제 3D로 보고 기구에도 팔목 관절이 있어서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복강경보다 수술 상처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과 꼭 필요한 수술에 로봇 수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사이즈는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워낙 로봇 수술들이 가지는 장점들, 정교한 수술을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되게 크고 입체감이 있다는 점, 이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근종 수술할 때 로봇을 많이 권하는 것 같은데요. 이 로봇으로 하게 되면 오퍼레이터 수술하는 사람의 피로도가 많이 줄어요. 만약에 근종이 막 20개, 30개가 돼서 수술이 3시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꼬맸는데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엄청하게 저도 실제로 로봇 수술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게 25개까지 뜯다가 더 이상 안 새알인 경우가 있어요. 그 25개를 뜯고 3겹, 4겹으로 꼬매다 보면 6시간이 훌쩍 가요. 근데 6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를 전공의들을 퇴근시키고 직원들을 퇴근시키면서 알게 됐어.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았다면 6시간 동안 못했겠죠. 그래서 로봇 수술은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몇백만 원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가격이 문제여서 마지막에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만약에 10배가 비싸다 했을 때 수술의 효과가 10배의 성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로봇 수술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엄청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애플워치가 좋아서 애플워치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론 본인들의 기능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의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환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로봇이 좋다는데 나 로봇을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아, 나 로봇 아니고 복강경으로 했으니까 아, 난 싸구려 수술 받았어. 이렇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강경만 해도 진짜 좋은 수술이고 개복이나 그런 거 대비해서 진짜 부작용도 좋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진짜 수술 잘 하시거든요. 로봇도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복강경이 그렇게 뭐 뒤처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고 만약에 로봇밖에 안 된다고 하면 복강경으로 해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흉터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흉터 수술은 사실 복강경처럼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흉터이면 흉터가 없다는 건 알겠어요. 그건 좋은 건 점인 것 같은데 굳이 흉터가 없어야 되면서 더 좋은 점이 맞나요? 이 무흉터 수술이라는 게 사실 이제 2006년도 인도에서 시작이 되고 한국에서는 2007년도 그리고 2009년도에 교수님들이 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약간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질 내시경이라고 건국대에 계시는 분이 2009년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온 거를 보면 어떤 이름으로 나오게 되냐면 노츠라는 내추럴 오리피스 트랜스 루미날 엔도스코픽 서저리 자연개구부라고 원래 타고나기를 열려있는 구멍들을 통해서 하는 내시경 수술을 노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일환이 뭐가 있냐면 잇몸으로 하는 갑상선 수술, 잇몸을 열어서 갑상선 수술을 해요. 콧구멍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그거에 포함이 되나요? 콧구멍을 해서 내하수체 접근하는 그런 거요? 것도 다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산부인과는 질 쪽으로 원래 자궁을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내시경 기술을 더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좋냐? 질 쪽으로는 조금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흉터가 적지만 통증도 적다라는 장점들이 생겼고 통증이 적다 보니 회복 시간, 재원 시간 이런 것도 더 장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 언뜻 보면 이제 무흉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장점만 하면 이게 제일 좋은 수술 같은데 사실은 많이 안 한다, 그죠? 왜 많이 안 하고 별로 안 알려진 거죠? 이 무흉터 수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수술 자체가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배 안에 유착이 원래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착이 생기지 않은 그냥 안전한 부위가 있는데 배에 그냥 아무렇게나 구멍을 뻥 뚫어도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근데 질 쪽에는 여러 가지 자궁 내막증이나 골반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착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유착들이 생기면 원래의 해부학 구조가 바뀌게 돼요. 해부학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고도 수술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주변 장기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컨디션과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전하게 배꼽으로 카메라 보고 하면 되지 왜? 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시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꼽을 써서 하는 단일공만 해도 흉터가 사실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쪽까지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저만 해도 저도 아래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서울대병원의 교수님이 하시는 거 보기만 봤지 저도 실제로는 해본 적도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부인과 개복, 복강경, 내시경, 자궁경, 단일공, 무흉터 수술, 로봇 수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산부인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보시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가능하다면 최소 침습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개복도 조금 연다던가 아니면 복강경이랑 섞어서 한다던가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을 다 최소 침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시도를 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복강경도 충분히 좋은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세 번째, 상황이 허락한다면 로봇 수술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넷에 있는 환자들의 같은 질병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건 좋지만
산부인과 질환의 특성상 똑같이 생긴 자궁 근종이 하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산부인과 질환만큼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치의랑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산부인과 수술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산부인과 용어가 좀 어려운 것도 많고 해서 이 산부인과의 문턱을 되게 높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산부인과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기획했는데 아마 이 내용으로도 그런 모든 수술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산부인과 수술 관련해서 수술을 앞두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이 댓글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제일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최상필 선생님에게 이것들을 좀 물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실 때는 한번 산부인과 수술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왔는지 그 순서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영어 컷. 이건 안 되세요. 컷.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